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 당국이 다음 달 말부터 고위험군인 의료진과 요양병원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심사에 착수했고 영국에서는 첫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가정집에 모여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 1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문 앞에 설치된 외부 감시용 CCTV를 피해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며 약을 구하려는 고령층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문만 믿고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시중 잡법 취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MBN 취재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을 살펴봤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고수해 사과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증시 개장 첫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900선을 넘었습니다. 동학개미로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곧 3,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하원 의원에 진출한 메릴린 스트릭랜드가 연방의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한국 이름은 순자입니다. 새해 문 잘 여셨습니까? 희망찬 새해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뉴스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첫 소식이 그닥 좋지 않네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가 쉬는 날이라 검사 수가 적었는데도 다시 1,000명대가 된 겁니다. 정세균 총리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맞춰 식약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예방접종은 금년 1분기 2월부터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를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종 우선 대상은 예고한 대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의 고령자층입니다. 접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백신은 영국에서 오늘 첫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180일 넘게 걸리는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미국과 유럽처럼 사전 준비 부족으로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치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송, 보관, 접종,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한치의 빈틈없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 3상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2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27%로 여전히 높고 의심 환자의 검사 양성률도 2%대를 보이고 있어 숨은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서울에서는 한 택시 회사 기사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에 걸렸습니다. 택시 기사만 총 8명인데 이들이 태운 승객만 190명에 가깝습니다. 사람 많은 지하철, 버스를 피해서 일부러 비싼 택시를 탄 건데 어쩌죠?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택시 회사입니다. 도심을 누벼야 할 택시가 주차장에 빽빽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택시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23일.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택시기사 7명과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해당 회사는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전 직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도 확진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와 접촉한 승객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승객은 185명인데 방역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안 타게 되죠.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택시 탈 때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통한 전파 우려가 나오자 서울시는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명 이상이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택시회사 업체 회사 업체 전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8일까지 모든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하지 말라는 연수에 갔다가 집단 감염된 이들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 연수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다. 또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교회에서도 감염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대면 예배에서 신도들이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요?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입니다. 지난 2일 이 교회 부설교육연수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모두 33명이 감염됐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 봤어요. 방호복 입고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만 봤고 나머지 잘 모르겠어요. 해당 교회는 연수시설을 따로 두고 모임을 해온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수에는 충남 아산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있어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아산 확진자 가족들은 지난달 31일 한 차를 타고 이 교회 연수에 참석하고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의 가족으로 전파가 이뤄지고 있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 안산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신도수가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서도 나흘간 10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회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필수 인력이 아닌 신도 상당수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해당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어 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죠.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캠핑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도 즐기면서 거리 두기 걱정도 적은 캠핑장이 큰 인기죠. 하지만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오늘부터는 인원이 제한됩니다. 5명 이상이 모여 식사는 물론 숙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가족은 친척들과 함께 캠핑장에 오려다가 자녀 2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간에 공유도 하고 그런 시간이 참 좋았는데 저녁에 잠깐 들리신다고 캠핑장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만 하고 가신다고 적극적으로 정문에서 규제하고. 영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겠다는 업주도 있습니다. 이 볼링장은 모임 자체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볼링은 한 테이블에 4명씩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 한 내내 1명씩 내면서 풋살장과 같은 야외 체육시설도 5명 이상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일부 운영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실외라서 50인 그런 게 해당되고요.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아예 문을 닫은 식당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5명만 왔다면 손님도 못 받고 나가라 하지. 아니 손님도 없는 데다가 진짜 죽겠다 카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오늘부터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일부 업소의 변칙 영업 때문에 나온 대책인데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순천 시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순천 시내 술집 골목입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못하자 아침 6시부터 모여
술을 마셨다는 SNS 글이 등장했습니다. 오전 시간대도 막 마스크 안 쓴 어린 친구들이 다 줄 서서 있고 막 그랬거든요. 일부 술집이 변칙 영업을 이어가자 순천시가 낮술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이러한 영업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당장 일반 음식점까지 적용하다 보니 자영업지 않은 울상입니다. 이 장터내 국밥골목도 점심장 사태 파는 술 한 병이 매출에 도움이 되지만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지. 점심 때 이렇게 와서 술 한잔하고 간단하게 먹고 가서 일할 사람들 뭐 어디 가서 해피를 보겠어? 차라리 낮술 금지를 지켜서 빨리 이겨내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주를 하게 되시면 너무 길어요. 시간이.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다른 손님들이 와도 옆에 좀 불편하고 솔직히 저희들도 불안하거든요. 지역 감염이 심각해지면서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단속반까지 투입해 낮술 판매를 막고 위반한 곳에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학원과 교습소, 태권도장 등은 오늘부터 9명 이내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우려한 조치인데 하지만 태권도장처럼 실내 운동을 하는 헬스장은 문을 못 열죠. 형평성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학원, 텅 빈 복도에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9명 이내로 대면 수업을 허용했지만 강의는 여전히 비대면입니다. 9명으로 학원 문을 열어봤자 관리비만 나갈 뿐 더 손해라는 겁니다. 선생님 한 분이서 강의를 하는 교습소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좀 다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선생님한테 한 명만 수업하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학원들은 다 아예 수업을 안 하는. 발레 교습소와 태권도장 등도 속속 문을 열었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한 달째 문을 열지 못하는 헬스장에 비하면 형편이 낫습니다. 발레 교습소와 태권도장은 학원법상 학원으로 분류돼 돌봄 기능이 인정되지만 헬스장은 말 그대로 집단 운동시설일 뿐입니다. 방역 조치에 불복한 일부 헬스장 업주는 아예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전후희망 1년 동안 버티려고 대출을 제가 한 8천 가까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소진하고 지금 19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른 일부 헬스장들도 정부 조치에 항의해 오늘부터 문을 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폐쇄 조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 중대본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를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 고삐를 죄는 당국과 더는 버티기 어려운 업주들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열흘 넘게 문을 닫았던 전국 스키장도 오늘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분의 1까지는 허용을 해준 건데 가보니 거의 20분의 1은 줄은 듯하다고 하네요. 스키장도 스키 대여 업체들도 울상이지만 이용객들은 사람이 별로 없다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스키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지난달 24일부터 열 하루 동안 문을 닫았던 슬로프에 스키장 이용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동네 술집 가도 사람들이 마스크 다 벗고 바로 옆자리에 술 먹고 하는데 정말 총총 빈 거죠. 지금 사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죠. 연말연시 최대 대목을 날린 전국 스키장이 오는 17일까지 제한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스키는 탈 수 없고 수용 인원은 3분의 1로 제한됩니다. 또 스키는 타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텅텅 비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부대 시설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전화 방명록 등록과 발열 체크 같은 꼼꼼한 방역에도 올겨울 전국 스키장 16곳의 시즌권 취소율은 4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 중단됐던 열 하루 동안 전국 스키장의 매출 손실은 1,0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스키장 주변의 장비 대여점은 고사 직전입니다.
저희는 안 열었어요. 열어봐야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한테 굉장히 위험스러울 것 같아서 사람이 신고 벗고 손이 왔다 갔다 닿는 거기 때문에. 스키장 업계와 시즌 단기 근로자, 주변 상인들은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패닉 바잉, 영끌, 벼락 거지.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들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MBN이 10여 명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본 결과 하나같이 집값과 전세금 모두가 다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 이거죠. 먼저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교수와 업계 관계자, 제야고수를 망라한 부동산 전문가 12명에게 올해 매매시장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전체 12명 중 10명이 상승의 표를 줬고 2명은 강보합을 예상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전문가가 집값이 오른다고 답한 겁니다. 강세를 보일 지역은 서울 강북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까지 포함한 서울 전체가 2명, 전국이 뜨거울 것으로 본 사람도 2명이나 됐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올라갈 것 같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인천까지도 오를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사라는 의견과 청약을 받으라는 의견이 팽팽했고 2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1주택자는 집을 한 채 더 사는 건 부담스럽지만 큰 집으로 갈아타는 건 괜찮을 것으로 봤습니다. 전세금 역시 전문가 12명이 모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새 임대차법의 여파가 계속될 것이라는 건데 절반가량인 5명은 강한 상승으로 상승폭이 올해도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매매와 전세가 다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죠. 계속해서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7만여 가구,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수준입니다. 서울은 더 크게 줄어듭니다. 올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9천 가구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급감하는 입주 물량은 결국 전세금을 끌어올리고 이는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대차 2법이 통과됐어요. 그다음부터 모든 그래프가 급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전세난으로 촉발된 그런 상승 압력이 새로 들어왔다. 하지만 양도세와 종부세가 올해 동시에 높아지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상향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3배, 4배까지 계속 돼버리니까 이 부담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팔거나 증여를 하거나 어떻든 그렇게 출고율이라고 마련하지 않고는 못 버틸 겁니다. 전문가 12명 가운데 10명은 세금 압박보다 공급 부족에 방점을 둔 가운데 3, 4월 봄 이사철의 집값 흐름이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이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10명이 넘게 모여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정집인데도 문 앞에 CCTV까지 설치돼 있었죠. 방역당국은 추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골목으로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가고 시민들이 골목 안쪽을 바라봅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장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피해 내부로 잠입했는데 집안에는 10여 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당이 붙잡힌 곳은 이렇게 골목 안쪽에 위치한 가정집이었는데 이전에도 수차례 도박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트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하트 치는 사람들끼리 언쟁이 일어나요. 이들은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로 판돈 약 4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는데 일부는 구경만 하고 도박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도박 장소가 업소가 아닌 가정집이다 보니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으로 구청에 따로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경고 조치했고 방역당국은 추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실제 도박에 참여한 4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돼 지금 말이 많죠.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이 또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늦은 밤 대로변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택시가 멈춰섭니다. 약 10분 뒤 경찰차들이 연이어 도착하고 얼마 후 함께 현장을 벗어납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그제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승객은 택시를 세워달라며 운전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택시는 이곳에 정차했습니다. 이후 운행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추가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에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요즘 부쩍 돌고 있죠. 엄연한 가짜 뉴스인데도 여기 속아서 약국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까지 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아무 효과도 없다고 밝혔고 또 잘못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 의사 처방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약이거든요. 같은 이유로 홍역 주사도 인기라고 합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 떠도는 클로로퀸 관련 게시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상징하는 마크가 새겨져 있는가 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효과를 봤다는 구매 후기도 있습니다. 이 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게 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입니다. And the other thing that we bought a tremendous amount of is the hydroxychloroquine, and there are signs that it works on this, some very strong signs.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저곳 약국을 찾아다니면 클로로퀸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보여주죠. 요거 달라고. 말라리아 주사를 받아야 제가 해달라고 했으면 원수를 시키는 많이 하니까.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찾는 사람도 증가했는가 하면 인근 내과를 찾아 홍역 예방주사를 요청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믿은 탓인데 잘못 복용하면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WHO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안전성이 훨씬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 오히려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서 3차 대유행 속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아지자 SNS 등의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지만 뾰족한 단속 방법이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32명민호의 선체 일부가 사고 일주일 만에 인양됐습니다. 실종된 선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선체 안에 다른 실종 선원들은 없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해경과 통화를 했던 그 선원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박상훈 기자입니다. 바지선에 실린 크레인이 침몰 선박의 일부를 끌어올립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어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29일 제주항 앞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32명민호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인양됐습니다.
인양된 선체는 선미 부분으로 구조대에 생존 신호를 보냈던 선원들이 있던 곳입니다. 선미를 물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 중 한 명인 65살 장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양된 선체 안에선 다른 실종 선원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배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등 7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ROV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파제 테트라포트에 이렇게 또 혹시 끼워져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정밀 검색을 지금. 해경은 수색 작업과 함께 인양된 선체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여 침몰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내일부터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둔 보호자들에게는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경우처럼 이사를 이미 온 성범죄자를 강제로 내쫓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가 뜨고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휴대폰 화면에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서가 표시됩니다. 성범죄자 모바일 알림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성범죄자 거주 지역 등 신상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민들에게 우편물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분실이나 배송 지연 때문에 제대로 보기 어렵고 다른 우편물에 섞여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 오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둔 세대주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자동 전달됩니다. 굳이 알림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여성가족부에서 전자문서로 자동 알림을 보내고 본인 여부만 인증하면 볼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오면은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카톡 정도는 할 수 있다면은 되게 좋죠, 편하죠.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라도 메신저나 SNS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나를 땐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입소문을 타고 성범죄자 거주 정보가 집주인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전해줘도 조두순의 경우처럼 강제로 성범죄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자체나 관할 경찰의 순찰 감시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온몸에 뼈와 장기가 성한데 없이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수사했던 곳은 바로 서울 양천경찰서입니다.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로 이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지난해 치안 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였을까요? 김종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인이가 숨지기 전 경찰은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중 2번은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고 한 번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사건 관련 경찰관 5명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7명에게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1년간 성과를 평가하는 치안 성과 평가에서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안 성과는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의 성과를 4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것으로 A등급은 상위 20%인 S등급 다음으로 높은 등급입니다. 평가 결과는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실 수사 논란으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양천경찰서가 치안 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치안 성과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를 평가한 건데 정인이는 10월 13일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던 아이입니다. 평가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고요. 그분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서울경찰청은 치안 성과는 특정 사건뿐 아니라 형사와 수사, 교통 등 각 경찰서의 모든 기능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양천서가 A등급에 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당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은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고 동시에 보수 진영의 균열을 이끌어낼 거라고 관측됐었는데 지금 반대가 됐죠. 오히려 여권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낙연 대표가 말을 꺼냈다가 슬그머니 없는 일로 하는 듯하자 전직 대통령 측근들은 사면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 설훈, 김한정 등 동교동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충정을 이해한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경쟁 중단의 한 형태로서 사면이 얘기될 수 있는 거죠. 발상을 좀 바꿔야 된다. 계속 돌격 앞으로만 해가지고는 이 난국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일부 호남 의원들은 전두환 씨의 망언을 거론하며 반성 없는 사면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한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이정현 전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 반전을 위해 정치화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짓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가 없이는 사면은 안 된다. 전두환을 봐라. 사죄 없이 사면해주니 계속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을 전제로 한 사과나 반성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MBN이 두 사람의 최근 발언과 법정 진술 등을 살펴봤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기 직전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만큼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MBN과의 통화에서 사면을 전제로 사과를 한다는 말 자체가 황당하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역시 잡범들에게나 할 소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러한 배경입니다. 시정 잡범들이 하는 이야기고 당사자들은 지금 그동안에 2년, 3년 걸쳐서 감옥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체 법정 출석을 안 했다고. 판결 선고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을 불신하는 거야.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반성을 전제로 한 사면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빅뉴스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불찰이네요. 네, 이 불찰, 국어사전에서 사전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요. 조심해서 잘 살피지 않아 생긴 잘못이라는 게 이 뜻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불찰이라는 말로 사과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이 처음에는 뭐 등록이 돼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된 곳이 충북 영동 임야 4만여 제곱미터입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보좌진 실수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2003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이 되면서 자신이 직접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이것을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했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땅이 박 씨 종중 손산으로 7살 때부터 절반의 지분이 취득된 상태였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또 2018년 11월에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재산공개 내역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그럼 그 경남 땅과 건물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까? 두 번째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후보자는 해당 내용을 자신은 알지 못했고 지난해 초에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사과했고 두 번째는 나는 몰랐다 이 네. 얘기네요. 어쨌든 사과를 했지만 과거 박 후보자가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었을 때 예. 새누리당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과거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재산 들이댄 적이 누락 있었죠. 축소 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하게 네.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이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다음에 이것을 선거 공보물에 공표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박 후보자가 이 혐의로 기소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이 최근에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적도 있습니다. 뭐 누구 입장에서는 뭐 늦게 걸렸으니까 괜찮고 일찍 걸려서 억울하다 뭐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이렇게 있지만 박 후보자가 뭐 법무부 장관이 될 거라는 거는 거의 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월 중순에 검찰 인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일반 검사 인사는요 매년 2월 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2월 1일로 인사 날을 공지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1월 중순에는 검사장급 인사가 있고요. 1월 하순에는 중간 간부 인사가 예상되는데 1월 중후반에 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검찰 인사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그래도 한 몫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심재철, 박은정 검찰 담당관 그리고 또 거의 유배가 돼 있다시피 한 한동훈 검사장.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아주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검찰 인물들에 대해서 이번 인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취재를 좀 종합해 봤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교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추윤 갈등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직무 복귀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지검장 발령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최측근 역할을 했던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 역시 이번에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박 후보자가 이 추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인사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민심뿐만 아니라 법심도 듣겠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검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였겠군요. 그리고 오늘 현충원을 참배한 윤 총장 이 방명록 얘기가 좀 돌아요? 네, 방명록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 총장은 이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국민과 함께라는 말을 빼고 적은 건데 여기에 대고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도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국민과 함께를 뺀 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징계 사유까지 되니까 됐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뺀 것 같다.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꺼낸 주택임자 사업자 금지. 이거 뭐 어떤 뜻으로 한 말입니까? 네, 이 지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고 있죠.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 임대 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이익을 쫓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없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건데요. 경기도 관내에 주택 임대 사업자 명단이라도 입수해서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있는지 자기가 한번 분석해 봐야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제목을 달긴 했지만 한편에선 이거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기도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지난해 7월에요. 이 지사가 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은 산하기관 본부장급 이상에까지 적용을 할 건데 지난 연말까지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다 처분하라고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에 이것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승진과 전보, 재임용 이런 것들에 다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거였죠. 실제 이 지사는 지난 연말 인사에서 비거주용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는 승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처음 조사했을 땐 132명이었는데 연말에는 7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집이냐 승진이냐 이것이 네.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경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었는데 1,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추미애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죠. 뿐만 아닙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까지 법무부에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무슨 조치를 해왔냐며 공개 질의했습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를 총체적인 K방역 실패의 결과라며 연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부실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K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오직 정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다시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진상조사 TF팀을 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개, 시설 내 격리 문제점 등 모두 9가지 항목을 질의한 겁니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법무부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20, 30대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테크에 성공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르죠. 오늘 세상 돋보기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사는 20대를 만나봤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가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에서 그 변화가 뚜렷한데요. 최근에는 욜로, 소확행, 플렉스와 같이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던 삶이 멀어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파이어족이 인기입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은퇴해 돈 걱정 없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20대 셋이 모였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재테크입니다. 근데 요즘 시중은행 금리가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내가 그렇게 팔았던 주식들이 다 지금 한 2배씩 오른 것도 있단 말이야. 이 기업에 믿을만 하면. 파이어족에 입문한 박세미 씨는 적금을 4개나 부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습니다.
종잣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월급의 60에서 70%까지 저축을 하고 있고요. 조금 사고 싶은 거 줄이고, 그리고 명품이랑 그런 거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때는 임대료를 받아서 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요. 평소 여행과 쇼핑을 즐기던 조도연 씨도 코로나19로 이런 생활이 여의치 않자 여행에 소비하던 돈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사라지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 내가 이 일을 60대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한 40대 정도에 그만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 오르는 것도 파이어족에게는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저희가 수입만 가지고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쪽에 약간 불안감을 느껴서 어떻게든 이제 돈을 좀 불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직장인 3명 중 1명이 이들과 같은 파이어족이라고 답할 만큼 그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나 상실감 같은 것들이 외적으로 반영이 됐다. 인생 후반에 좀 쉬겠다라는 의미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경쟁에 많이 지쳐있다. 기업의 조직 문화에 염증을 느껴 파이어족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파이어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 문화 변화가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2,900선을 넘어서 3,000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로 여느 때보다 커진 기대감에 문을 연 올해 첫 주식시장. 개장 초반 잠시 머뭇거리던 코스피 지수는 곧 상승세로 방향을 잡더니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받은 코스피는 70포인트, 2.5% 가깝게 상승한 2,94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1,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지난달 4일 2,700을 넘어섰고 불과 한 달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조 1,000억 원 이상 매물을 내놨지만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두 번째는 자동차, 세 번째는 2차 전지. 이 세 테마가 보통 대형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장중 8만 4천 원까지 오르며 처음 시가총액 500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0.95% 오른 977에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1,082원에 마감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코스피는 이제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정말 다양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애 셋 남자와 애 둘 가진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는 청약을 받은 뒤에 이혼을 하는 시기죠. 이병주 기자입니다. 자녀 2명 그리고 동거남과 함께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A씨. 지난해 상반기 한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자녀 셋을 둔 30대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결혼이었습니다. A씨는 서류상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의 작은 집에서 8명이 살고 있다고 꾸며 청약에 당첨됐고 바로 이혼했습니다. C씨는 6명의 가족을 둔 B씨를 우선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시키고 친척이라며 B씨 명의 청약 통장을 대신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불법 청약 통장 거래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전국 21개 단지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 사례는 197건에 달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도 특별 공급을 받으려고 수도권 고시원에 위장 전입했다가 적발됐고 3개 업체는 부적격자를 당첨시키거나 계약 포기 물량을 임의로 넘기는 등 불법 공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저희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엄단된 레갈 불법 청약으로 집을 사면 해당 계약이 취소되는 건 물론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으면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올해 주요 기업들의 신년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의식과 변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절함입니다. 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새해 첫날 업무 잘 시작하셨습니까? 주요 기업들의 신년사를 보면 코로나19 2년차의 위기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신기술, 신사업이 부상하며 기업의 부침도 빨라지고 있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향후 10년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죠. 기업들은 더 철저하게 변화하고 무엇보다 고객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객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니즈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자신감 있는 판을 바꾸는 산업재해 위험사업장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철저히 실행하여 죄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신년식이라고 강당에 모여 회장님 말씀 듣는 시대는 지났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생략하고 그룹 총수가 현장을 가는 등 실리를 챙기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한국 이름 순자. 한국계 첫 여성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메릴린 스트릭랜드가 의회 개원식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했거든요. 신혜진 기자입니다. 미 연방의회 개원 첫날, 정장을 입은 의원들 사이로 한복을 입은 한 여성이 눈에 띕니다. 태극 문양을 떠올리는 빨간 저고리에 파란 치마를 입고 당당히 취임 선서를 합니다.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당선돼 첫 한국계 여성 연방의원이 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한국 이름은 순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트릭랜드는 트위터를 통해 한복은 자신이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이라며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흑인 아버지를 둔 스트릭랜드는 서울에서 태어나 1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시의원으로 정계 입문해 시장직을 지내는 내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We will still be in the middle of this pandemic, and so we are going to need a national strategy to address this. 스트릭랜드 외에도 한국계 여성으론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 진출한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스틸과 영김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 재선인 앤디 김 의원이 당선돼 역대 최다 한국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원 의장엔 80세 18선인 낸시 펠로시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 4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스포츠의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말이 있죠. 프로농구 2부 리그에서 11년간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상무가 마침내 첫 패를 당했습니다. SK가 1점 차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상무의 180연승을 저지한 겁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무가 한 점 앞선 4쿼터 종료 38초 전 SK 병기훈의 패스를 받은 송창무가 골밑슛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상무가 마지막 반격에 나섰지만 정성호의 석점슛이 빗나가면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82대 81, SK가 짜릿한 한 점 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SK의 첫 2군 리그 우승이지만 더 화제가 된 건 상무의 첫 패배였습니다. 2009년 2군 리그가 출범한 이후 179경기 전승으로 전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상무가 11년 만에 처음 진 겁니다. 이로써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1, 2군 리그 통틀어 최다 연승 행진도 마감됐습니다. 상무는 1군 선수들이 군 복무하는 곳으로 2군 리그를 호령하는 게 당연시됐는데 SK가 대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1군 경기엔 단 한 경기 1분 4초 뛴 게 전부인 김준성이 21점을 넣으며 반전의 주역이 됐습니다. 솔직히 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로 이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많이 해가지고 온 게 오늘 팀워크로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새 역사를 쓰고 1차 대회를 마감한 프로농구 2군 리그는 오는 19일 2차 대회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수도권 등 중부 곳곳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들은 내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겠고요. 예상 적설은 강원 영서 중남부와 충청, 전북 내륙에는 1에서 3cm, 제주 산지에 최고 5cm, 수도권과 영서 중북부, 경북 내륙과 전남 북부 내륙에는 1cm 안팎입니다. 이번 주 북극발 한파가 몰려옵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 오후부터 강한 찬 공기가 추가로 몰려오면서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데요. 추위는 갈수록 심해져서요. 모레 아침 서울은 영하 11도, 목요일에는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11도에 머무는 최강 한파가 우려됩니다. 금요일에는 이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에 내리는 눈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조금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호남에는 눈이 내려 쌓일 만큼의 양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내일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는 강릉 2도, 울진 5도에 머물며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한파와 더불어 폭설도 걱정입니다. 주 중반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많은 눈도 집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